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뚝딱입니다.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은 손해평가에 대해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4강까지는 보험료를 다루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5강과 6강은 손해평가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5강에서는 적과전에서부터 적과 후 착과수 조사까지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1번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직후까지 시기별 조사 흐름을 안다. 2번 적과 전 조사와 적과 후 착과수 조사의 목적, 절차, 핵심 데이터를 이해한다. 왜 조사를 하며 어떤 순서로 조사를 하며 그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적과 전 조사 결과와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착과감소보험금 및 이후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이해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과전 조사의 개요입니다. 적과전에는 왜 조사를 할까요? 보장하는 재해로 착과수가 감소했는지 바로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장하는 재해인지 이 글자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조사의 흐름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 보장하는 지혜로 인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겠죠. 아직 적과 전이기 때문에 나무 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인합니다. 5종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할 경우 유가 타박률이나 낙엽률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을 하면 끝납니다. 적과전 조사 종류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피해 사실 조사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접수가 되면 그 과수원과 혹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수원에 나가서 실시하는 겁니다. 보통은 사고 접수 직후에 하겠죠. 이때는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같은 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태풍처럼 재해 내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게 없죠? 이제 본격적인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항상 종합위험 보장인지, 모종 한정 특약인지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종합위험 보장에서는 항상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를 확인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에서 폐해가 나면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를 확인하더라.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나 화재만으로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연재해는 날씨의 변화로 인한 거니까 가순 전체에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수해나 화재는 어떻습니까? 조수해는 방조망이 일부 뚫렸거나 울타리가 일부 약해서 새들이 조금 쪼아먹거나 아니면 일부 구역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오거나 그런 식으로 피해가 일부 구역, 일부 나무에만 집한될 수도 있겠죠. 화재는 어떻습니까? 큰 불이 나서 전체가 전소될 수도 있지만 일부 구역만 불타고 나머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나 화재만으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항상
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모사 주수와 수학 불능 주수와 더불어서 일부 피해 주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시려면 조수의 화재는 고수 1이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수해나 화재는 일부 구역만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일부 피해 주수를 확인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5종 한정 특약 들어갑니다. 5종 한정 특약은 뭐였죠? 보험사에서 5가지 재해만 보장 범위를 제한한 거였죠.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이렇게 재해의 범위가 제한돼 있었는데 이 보험은 특약에서 보장 범위만 제한한 게 아니라 피해의 형태까지 제한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사주수에 포함되었는가, 수학불능주수에 포함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가, 혹은 어떤 형태로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모양으로 수학이 불가능해졌는가, 이런 식으로 피해 형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에서는 6가지 피해 형태를 정해놨어요. 소실, 유실, 침수, 절단, 도복, 매몰.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농금원 교재에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소유, 침절, 도매에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살짝 적어볼게요. 소는 유, 친절하게, 도매해요. 도움이 될까요? 소, 유, 친절, 도매. 외우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다른 강의에서 소절도 매우 침으로 외우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에 적힌 순서대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한 글자씩 빼서 유매, 도절, 소침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밑에 시험 함정 정리라고 적어놨죠. 사실 위에 이 6가지에 대한 정의는 우리 농구만 교재 2권 부록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74쪽이고요. 이 부분 꼭 보셔야 돼요. 작년에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함정 문제가 나왔어요. 나무가 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 상황만 제시하고 도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교재 부록까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도복이 45도 이상 기울어진 거니까 맞췄겠죠. 그런데 본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5도면 꽤 많이 기울어졌는데 도복인갑다 하고 틀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나온 부분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꼭 부록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리해온 부분 같이 보실까요? 도복은 일단 45도 이상여야 하고요. 절단과 소실은 2분의 1 이상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보시면 가로에 소실과 절단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실과 절단은 본질적으로 기준이 3분의 2예요. 그 기준이 5종 한정 특약 나무 피해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도 2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소실. 소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화재로 사라지는 게 소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항상
주수로 나오거든요. 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침수 주수를 100% 인정을 하지 않고 과실 침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여기서 나온 피해율을 주수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 침수율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착과수 분의 침수된 착과수가 되겠죠. 문제에서 과실 침수율이 바로 주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무 피해는 종합위험과 오종 한정 보장을 나눠서 생각해라. 종합위험은 항상 고사주수와 수학불능주수를 확인하더라. 그런데 조수해나 화재는 일부 피해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때에는 일부 피해 주수도 확인하더라. 그래서 조수에 화재가 나오면 고수위를 기억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오종 한정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재해 범위가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 후 범위도 제한이 되는데 보험사에서 피해 형태까지 정해놨더라. 그 피해 형태가 소실, 유실, 침수, 절단, 도복, 매몰. 이고 여기에서 소실과 절단은 2분의 1 이상 피해가 났을 때 인정이 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부록에 가셔서 정확한 정의를 읽어보라.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아 타박률 들어갑니다. 육아 타박률도 5종 한정 특약만 조사를 합니다. 5종 한정 특약에 들어가면 재해 범위도 5가지로 줄었지만 피해 형태까지 정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우박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재해로, 이 우박으로 어떤 형태의 피해가 발생됐는지 그것까지 보는 겁니다. 육아 타박률, 말 그대로 어린 과일이 타박상을 입은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 착과된 육아나 꽃눈이 우박에 맞아 피해를 입은 비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육아는 우박에 맞았다고 바로 안 떨어져요. 일단은 두들겨 맞았는데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도 있고 적과 종료 이후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닦는 수치가 아니에요. 나중에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감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은 피해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과일이 자랐는데 태풍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피해들은 다 누적의 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농구만 교재에 보시면 육아 타박률 조사 요령이 따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따로 들어가 있으면 출제자 입장에서 여기서 문제 내도 되겠다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항상 보고 갑니다. 일단 육아 타박률 조사는 표본주를 정해서 합니다. 전체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동서, 남북, 네 방향의 가지마다 5개 이상 육아나 꽃눈을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이때 첫 번째 그림, 사과와 배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사과와 배는 과총 단위로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하나의 가총입니다. 사과와 배는 하나의 꽃눈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요. 그러한 묶음을 과총이라고 하고요. 가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똑같은 위치의 가총을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위치에 달린 유과를 선택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하면서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지만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택된 가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가 혹은 꽃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 지금 설명한 게 이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단감이나 떫은감에 해당되고요. 얘들은 듬성듬성 하나씩 열려 있죠. 그래서 선택된 과일에 대해서 우박 피해를 그냥 조사하면 됩니다. 가총 단위가 아니니까 좀 더 신경 쓸 게 덜하죠. 다음으로 낙엽률 조사 들어갑니다. 이것도 모종, 한정, 특약만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엽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단감 그리고 떫은감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단감과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잎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개화가 되고 나서 착과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잎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자연 낙가로 보고요. 6월 1일부터는 재해로 인한 낙엽 피해로 보는 겁니다. 적가 종료는 7월 31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낙엽 피해가 생기는 것을 모종 한정 보장에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 있어요. 병해충 등 보상이 제외되는 사유의 낙엽은 차겹수로 처리합니다. 여기서도 표본주란 말 보이죠? 전체 조사가 아니라 표본주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낙엽률은 전체 잎분의 낙엽수의 합계를 계산한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낙엽수는 낙엽의 숫자, 그것을 세는 게 아니고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이것까지 봐두셔야 하고요. 나중에 가면 낙엽률이 낙엽 인정 피해율을 산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 낙엽 인정 피해율도 바로 피해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최대 인정 피해율 결정에 사용된다고 돼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피해가 날 때마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피해를 보고 그중에서 최대로 인정되는 피해율을 결정을 해서 계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엽률은 바로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됐다가 그 낙엽 인정 피해율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결정해 사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야 보험금이 결정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흘러갑니다.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빼서 먼저 보고 가려고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와 표본 주수, 그리고 표본주입니다. 먼저 조사 대상 주수 보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가수원의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 대상 주수를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표본주를 몇 그루를 할 것인가 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표본주로 할 것인가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즉, 이 흐름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 주수를 확정하겠죠. 두 번째는 표본으로 몇 주를 할 것인가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표본으로 삼을 것인가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은 개념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해요. 쉬우고 맞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다고 돼 있죠. 실제 결과 주수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체 나무수예요. 아직 너무 어리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 빼고 실제로 나무 과일이 열릴 수 있는 전체 나무수를 얘기합니다. 고사주수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나무입니다. 죽은 거예요.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고사했거나 착과가 현저히 감소한 거예요. 수학 불능 주수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내에 수학이 불가능해졌어요. 무엇으로? 보장하는 재해로. 하지만 향후 회복이 가능해서 수학 불능 주수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한 나무들은 적과전 착가수 조사 해봤자 의미 있는 착가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 미리 빼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기수학 주수까지 정의를 적어놨죠. 나중 되면 나옵니다. 정의만 지금 보고 갈게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수학이 완료된 나무. 우리는 지금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아직 착가수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학까지 안 갔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결정이 되면 표본 주수를 몇 그루를 삼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농구만 교재에 1권 613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이 실려 있어요. 표본 주수 산정표 구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들어가 있는 표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별표 1에 있는 모든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아셔야 하고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200주를 기준으로 달라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50주 미만일 때 5주입니다. 5, 5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주씩 늘어날 때마다 표본 주수가 한 주씩 늘어납니다. 계속 한 주씩 늘어나는 게 보이죠? 200주 미만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0주 이상이 되면 이제부터는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주 이상이 되면
표본 주수가 9주가 되고 300주 이상이 되면 10주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빼면 앞에 있는 숫자 있죠? 100단위 숫자. 여기에 7을 더하면 표본 주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1000주 이상으로 가면 100단위 숫자가 10이죠. 그래서 10 더하기 7이 돼서 17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표본 주수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안 주어지고 조사 대상 주수만 주고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두셔야 합니다. 이제 표본주 선정 원칙으로 갈게요. 표본주는 조사 대상 나무 중에 수령, 크기, 착과 가실수를 고려해서 대표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원 내에 고르게 분포해야 돼요. 만약에 대표성이 없는 게 골라졌다면 인근 나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표본 주수표보다 더 많이 선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표본주 선정 방법을 먼저 보고 갈게요.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제가 농금원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번호부터 볼게요. 1번부터 13번까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4번부터 25번까지 왼쪽으로 가죠. 26번부터 38번까지 다시 오른쪽, 39번부터 48번까지 다시 왼쪽, 지그재그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별표 보시겠습니다. 이 별표가 선정된 표본주입니다. 간격을 보시면 3번, 29번, 55번, 대략, 대략 25주 간격이죠.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표본 주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가수원 전체 주수가 있죠. 즉, 전체 주수를 표본 주수로 나누면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를 해서 나무를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온 나무가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면 인근에 있는 다른 나무로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해야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가수원의 나무들을 다 포함해서 표본주를 선정할 수 있고요. 간격도 일정하게 해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특성이 골고루 반영이 되게 표본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